언니, 시어머니한테 또 50만 원 받았어. 나도 우리 둘이 생신 때 치킨만 보낸 거로 괜찮았나 봐. 제주도 여행비 진짜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이 매달 있으면 좋겠는데? 마트 기둥 뒤에 숨어서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칠순 생일에 배달된 치킨 3박스의 의미를,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를.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칠순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슴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애들이 올까? 설마 깜빡했을 리는 없겠지. 일어나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70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연보라색 저고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만은 20살 새색시 같은데 몸은 정직하게 늙어 있더군요. 오늘은 칠순인데 좀 예쁘게 입어야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본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 너비아니, 동그랑땡,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무까지 직접 담가뒀습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끝이 시려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태수가 잡채 좋아하지. 태호는 동그랑땡 많이 먹고 미숙이는 나물 좋아했는데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며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 손주가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하던 게 언제였더라. 아, 맞다. 작년 추석이었나. 국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이니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생일날 먹는 미역국이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앉을 거실 소파를 털고 손주들이 뛰어다닐 마루를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칠순인데 집이 깨끗해야지. 거실장 위에 먼지를 닦다가 액자 속 남편 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칠순이에요. 애들이 올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오늘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치킨 배달 시켜드렸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오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재미있게 놀고. 곧이어 작은 며느리 미선한테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애 학원 발표회가 있어서 못 가요. 배달시켜드렸어요. 딸 미숙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상철이 회사 워크숍이 갑자기 잡혀서 치킨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3개의 메시지를 번갈아 보다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잡채, 동그랑땡, 나물들, 치킨을. 목구멍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지. 갑자기 생긴 일이겠지. 어쩔 수 없어.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혹시 애들이 깜짝 방문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맞으시죠? 치킨 배달이요. 아, 네. 첫 번째 박스를 받았습니다. 10분 뒤 두 번째 배달. 30분 뒤 세 번째 배달. 치킨 박스 3개를 거실 테이블에 나란히 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스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씨였습니다. 손글씨 하나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고스란히 식어가고 있었고, 거실에는 배달 치킨 3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칠순 생일의 전부구나. 저녁 7시. 미역국 한 그릇을 떠서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치킨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사둔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후마이너스하고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 엄마 생각 좀 해줬으면. 미역국 한 숟갈을 떴습니다. 짠맛보다 쓴맛이 더 진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0시.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어보니 큰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힐링 가족여행. 완전 행복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부럽다. 가족여행 좋겠어요. 제주도 날씨 좋네요. 행복한 가족이네요. 작은 며느리도 아이 학원 발표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 엄마는 너만 바라봐. 딸도 남편과 손주가 함께 찍은 식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회사 워크숍 후 가족 외식. 오늘도 감사.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빠진 자리에서 저는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 한쪽에는 치킨 박스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 박스가 제 칠순 생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생각은 했네. 치킨이라도 보내줬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잎이 촉촉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배달 치킨 박스가 앞으로 계속 쌓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박스들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한 달 후 추석. 칠순 생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품었습니다. 추석엔 오겠지. 명절인데 설마. 이번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갓 지은 송편이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식탁 가득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태수였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처가댁 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작년에도 처가댁 갔었는데. 그래, 알았다. 안전하게 다녀와. 전화를 끊자마자 작은아들 태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미선이 친정 가기로 했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추석 다음 날에? 딸 미숙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상철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먼저 시댁 가야 해.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20여 가지 음식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어줄 사람 없는 음식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배달 기사였습니다. 김순자님 치킨이요. 또 치킨이었습니다. 3박스? 생일 때와 똑같이. 그날 밤 배달 치킨 박스를 들고 창고로 갔습니다. 생일 때 받은 3박스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받은 3박스를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총 6개의 박스? 왜 버리지 않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걸 버리면 아이들이 보낸 유일한 흔적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아무리 초라해도 이게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박스를 쌓아두고 창고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해준 거잖아. 치킨이라도 보내줬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렸습니다. 3주 후 큰아들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응, 태수야. 잘 지내니?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구조조정 당했어요. 퇴직금 받았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엄마, 당분간 생활비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자식인데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미안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인터넷 뱅킹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니 제 국민연금 받은 돈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애가 힘들 때 엄마 도와줘야지. 일주일 후,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 미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미선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유나 학원비가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어요. 특별반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빌려준다고 말은 하지만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곧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또 송금했습니다. 50만 원. 며칠 후 딸 미숙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미숙아. 엄마, 상철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다른 데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너무 비싸서. 엄마, 200만 원만 좀. 이번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최고. 사랑해요. 곧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국민연금 2달치가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 보내달라고 할 때는 연락이 오는데 그 외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쓰고 있겠지. 애들도 바쁘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났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지금 구직 활동 중이라 바빠요. 택시 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작은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엄마, 저 지금 거래처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통화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 부담될까?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잘 지내라.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며느리는 참 효녀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 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 집에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들한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장 담갔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한참 뒤에 큰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백화점 김치 샀어요. 괜찮아요. 작은 며느리도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김치 냉장고 꽉 찼어요. 유유 다음에요. 딸은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장김치는 혼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한 김치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창고에 쌓인 치킨 박스는 이제 12개가 되었습니다. 생일 3개, 추석 3개, 아들 생일 때 제가 송금하니까 답례로 보낸 것 3개, 크리스마스 3개. 박스를 쌓아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전부구나. 핸드폰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보낸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전부를 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제게 엄마 밥 먹었어요? 라는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쌓인 치킨 박스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제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그날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에도 치킨 3박스가 왔습니다. 창고의 박스는 이제 15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서 몇 가지 사려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마트 안카페 테라스에 큰 며느리 정희와 작은 며느리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 애들이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마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어제 시어머니한테 또 50만 원 받았어. 작은 며느리 미선이 키득거렸습니다. 나도 학원비 달라고 했더니 바로 보내주시더라. 진짜 편하네. 그니까 나도 우리 둘이 생신 때 치킨만 보낸 거로 괜찮았나 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했던 건데. 미선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우리 제주도 간 거 시어머니 아시면 어쩌지? 정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모르실걸? 우리가 SNS 비공개로 올렸잖아. 시어머니 팔로우 안 했으니까 안 보이셔. 진짜? 나는 시어머니가 내 SNS 보실까봐 떨렸는데. 걱정 마. 시어머니 그런 거 잘 모르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하얘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치킨만 보내는 거 너무 가성비 아냐? 한 박스에 2만 원이면 끝이잖아. 인정. 직접 가면 교통비에 시간까지 드는데 배달시키면 끝이니까.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 요리하신 거 먹으면 우리가 맛있다고 또 연기해야 하잖아. 솔직히 시어머니 음식 너무 짜고 느끼해. 나도 그래. 김장김치도 너무 짜서 못 먹겠던데. 그래서 백화점 김치 샀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김치가 짜다고? 평생 아이들이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미선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을까? 글쎄, 국민연금으로 산다고 하시니까 별로 없지 않을까? 근데 요즘 좀 이상해. 돈 달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 자주 달라고 한 거 아냐? 에이,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뭐. 미리 받는 거지. 웃음소리.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 안 가니까 좀 편해. 제주도 여행비도 진짜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 미선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추석 때 우리 집 간다고 핑계대고 놀러 다녔잖아. 시어머니 생신이 매달 있어야 하는데. 하하. 그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걸? 우리 가면 또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힘드시잖아. 맞아. 우리가 안 가는 게 오히려 효도야.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계산도 안 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였지? 1년 내내 제 국민연금을 다 보내면서 혼자 병원 가면서 김장 담그면서 그렇게 애들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게는 치킨만 보내면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제 돈을 받아가면서 뒤에서 비웃고 제 김치가 짜다고 욕하고 나는 애들한테 뭐였던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애들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생각은 해주니까라는 위로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치킨 박스 15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스를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인쇄된 글씨들, 차가운 박스들. 이게 제 1년이었습니다. 이게 제 70평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박스에 2만 원, 1년에 6번, 12만 원. 제가 보낸 1,000만 원과 그들이 보낸 12만 원. 그게 우리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울다 지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득했습니다. 반찬가게 건물시가 5억, 역세권 상가 1호시가 6억, 역세권 상가 2호시가 4억, 통장 여러 개 총 예금 3억, 총 18억. 제가 20년 동안 혼자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국민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주였고 매달 월세 5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애들한테 줘야 하나? 아니, 이제 그 전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애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치킨 박스만 받지 않겠다고,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아니, 증명이 아니라 애들이 진짜로 뉘우치게 만들겠다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제가 도와준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 그분은 제가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 뭐하고 살았지? 어제 마트에서 들은 며느리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슬프고 아팠는데 오늘 아침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 아니, 화보다는 허탈함?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 성성한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지. 그날 오후 큰아들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태수야.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와서요. 100만 원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어라고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수야. 네, 엄마. 엄마도 요즘 돈이 좀 빠듯하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연금으로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 요즘 약값도 비싸고 이것저것 물가도 올라서. 그래요? 하지만 엄마, 저 정말 급한데요.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도 여유가 없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한테 돈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 이틀 뒤 작은 며느리 미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미선아. 어머니, 유나 피아노 학원에서 콩쿠르 나가는데 참가비가 필요해서요. 50만 원만. 미선아, 미안한데 엄마가 요즘 병원 다니느라 돈이 좀 빠듯해서. 네.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정기 검진 받는 거야. 아, 그래도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한데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미안하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차갑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갚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갚은 적 없으면서 세 번째 전화. 그 주 주말 딸 미숙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미숙아. 엄마, 우리 준호 학원 등록금이 이번에 좀 나왔어. 200만 원만 좀 빌려줄래? 미숙아, 엄마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엄마, 왜 그래?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 엄마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 에이, 엄마. 설마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미수가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진짜 없어. 아, 알았어. 됐어. 딱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갑게 구는구나. 며느리들의 회의. 그날 저녁 큰 며느리 정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면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는 척하는 거겠지. 일주일 후, 큰 며느리 정희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자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정희야.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오래 못 뵀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마트에서 산 싸구려 과일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정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깨끗하시네요. 혼자 계시는데 힘드시죠? 괜찮아. 어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건강해. 그런데 왜 태수한테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없어.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어머니, 태수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재취업도 안 되고. 그래도 엄마도 힘들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정희는 차도 다 마시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창문으로 슬쩍 내다봤습니다. 정희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보였습니다. 미선한테 전화하는 거겠지. 예상대로 그날 밤 작은 며느리 미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놀러 갈게요. 오래 못 뵀죠? 다음 날 미선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들어와. 미선도 정희처럼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돈은 괜찮은지.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아. 걱정 마. 미선도 금세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들의 단톡방.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딸 미숙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 같이 저녁 먹자. 다음 날 딸도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다. 사위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녁을 같이 먹으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국민연금으로 생활해. 빠듯하지만 괜찮아.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병원비 많이 나와요? 아니야. 건강해. 그런데 왜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수가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네.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한꺼번에 온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걱정되어서 온 것. 건강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유산이 걱정되어서 온 것. 이제 알겠네. 애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창고로 가서 치킨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15개의 박스, 그리고 며느리들이 가져온 싸구려 과일 바구니 3개. 이게 우리의 1년이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게를 시작할 때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평생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순자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변호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배신, 며느리들의 대화, 치킨 박스, 그리고 제 18억 재산.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셔야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며느리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습니다. 응, 정희야. 어머니, 저희가 생신 때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뒤늦은 생신 파티 해드리려고요. 뒤늦은 생신 파티? 아니야,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칠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희가 호텔 뷔페 예약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요. 호텔 뷔페라니. 정희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마음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생신 생각이 났나? 작은 며느리 미선한테서도 딸 미숙한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토요일 호텔 뷔페, 뒤늦은 생신 파티. 뭔가 수상한데. 하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때가 됐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큰 테이블에 아이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태수와 며느리 정희, 손주. 작은아들 태호와 며느리 미선, 손주. 딸 미숙과 사위 상철, 손주.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벌떡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일 좋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창가 쪽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자리에 앉자 아이들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저는 후마이너스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머니, 소원 비셨어요? 응, 빌었어.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과도하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정희가 새우를 집어다 제 접시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샐러드 신선해요. 미선이 샐러드를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이 스테이크 부드러워. 드셔봐. 딸까지 나서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평소에는 제 음식을 짜다, 느끼하다 하더니 오늘은 오히려 음식을 떠먹여줄 기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오늘따라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세요? 할머니,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할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대본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말들만 했습니다. 다들 연습했나?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엄마, 저희가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작은아들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딸 미숙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된 재산 같은 거 있으세요? 왜? 아니,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엄마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사위상철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은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도 많고 재산 관리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저희한테 통장이나 도장 맡기시는 게.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산 관리? 네, 엄마. 저희가 내가 죽으면 받을 게 있나 싶어?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저는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이들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치킨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킨 영수증이야. 엄마, 한 박스에 2만 원. 1년에 6번. 작년에 너희가 엄마한테 쓴 돈이 총 12만 원이야.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한테 보낸 돈 내역이야. 종이를 펼쳤습니다. 큰아들한테 보낸 돈 500만 원. 작은아들한테 300만 원. 딸한테 200만 원. 작년 한 해 동안 총 1000만 원을 보냈어. 엄마, 저희가 12만 원과 1000만 원. 이게 우리 사이야. 테이블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진실 폭로.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봉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월세 산다고 알고 있던 그 집. 사실은 내 거야. 네. 반찬가게 건물도 내 거고 역세권 상가 2채도 내 거야.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5억. 그리고 통장에 3억. 합쳐서 18억이야. 18억? 정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희가 국민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알고 있던 엄마가 사실은 건물주였어. 매달 월세 500만 원씩 들어왔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너희한테 다 보냈지. 미선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마트에서 들은 이야기.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 마트에서 우연히 너희 며느리들 대화를 들었어. 정희와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또 50만 원 받았어. 우리 둘이 생신 때 치킨만 보낸 거 아직도 모르시나 봐.
제주도 여행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 시어머니 생신이 매달 있어야 하는데 정희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너무 짜고 느끼해. 김장김치도 너무 짜서 못 먹겠던데.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 안 가는 게 오히려 효도야. 미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들었어. 너희가 내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게 재산 기부 공증서야. 뭐라고요? 18억 전액을 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했어. 엄마, 그게 무슨...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내게 돈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 제발. 부모를 치킨 박스로 때운 자식들한테 줄 유산은 없어.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너희에게 크게 바라는 것 없었어. 그냥 엄마를 그리워해 주길 바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매달 월세 500만 원씩 받으면서도 나는 혼자 미역국 먹으며 생일을 보냈어. 감기 걸려도 혼자 병원 갔어. 너희한테 돈 보내느라 내 약값도 아꼈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치킨 배달시키고 제주도 놀러 갔지. 내 돈 받아가면서 뒤에서 비웃었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와 나 사이는 여기까지야. 서류를 두고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 먹었다. 이제 가마. 엄마. 아이들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들인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한테서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3일 후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며느리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뭐야?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미역국? 직접 끓였어요. 레시피 찾아보고 새벽부터 다시마 우리고. 어머니, 맛없어도 괜찮으니까 드셔주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가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내려놓고 그릇에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떴습니다. 짜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ATM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돈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미선이랑 했던 말들, 어머니가 다 들으셨다는 거 알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어머니, 저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희의 머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정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끓인 미역국 짜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해졌어. 정희가 와락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됐어.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래 해드리러 왔어요. 빨래? 네.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미선은 안방으로 가서 빨래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 이불 커버, 옷가지들.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를 마친 미선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 김치가 짜다고 했던 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달라고 하면서 사실 명품백 샀어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벌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고개 들어. 어머니, 내가 뉘우치는 게 보여. 이제 그만 울어. 미선이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일어나. 미선을 일으켜 세우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세 번째 방문. 딸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할머니, 이거 드려요.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린 손글씨로 삐뚤삐뚤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수가 일어나. 엄마, 저는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실 때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도 안 갔어요. 목이 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 딸로 살고 싶어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수가 엄마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하나도 안심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딸과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봐. 아이들이 창고로 왔습니다. 쌓여있는 치킨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15개. 이거 봐. 너희가 1년 동안 보낸 거야. 아이들이 말없이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걸 버리지 못했어. 너희가 보낸 유일한 거였거든. 큰아들이 박스를 꺼내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은 아들도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딸도 며느리들도 사위도 모두 박스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버리자. 다 같이 함께 버리는 치킨 박스. 밖으로 나가 재활용 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하나씩 박스를 버렸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버릴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치킨 배달 안 시킬게요. 직접 갈게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전화할게요. 밥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자주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마지막 선물.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얘들아, 네 엄마. 엄마가 재산 기부한다고 했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진짜야. 15억은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사실 통장이 하나 더 있어. 3억?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건 너희 셋이 나눠 가져. 각자 1억씩. 엄마, 조건이 있어.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쓰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식들, 그러니까 내 손주들 이름으로 교육 신탁 걸 거야. 대학 갈 때까지 못 쓰게.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장학재단 이사로 일해. 월급 200만 원씩 줄게.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작은 아들도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돈 받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자주 보러 오는 거야. 네, 엄마. 따뜻한 식탁.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올라왔습니다. 잡채, 동그랑땡, 나물, 김치. 큰 며느리 정희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잡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작은 며느리 미선이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정말 짜지 않고 완벽해요. 딸이 동그랑땡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은 역시 최고야. 손주들도 맛있어요. 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배달 치킨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가족.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며느리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거실에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우리 같이 공원 산책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돌아갈 때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올게요. 온 가족이 다. 그래, 기다릴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배달 치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돈이 아니라 진심.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70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장이.